집값을 예를 들어서 더 안 빠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요. 네. 집값이 엄청 빠지는 방법도 알아요. 더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규제를 또 확 풀어야 된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 규제지역 해제를 묻는 질문에 좀 예전에는 막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어려울 땐 풀 수 있다라고 조금은 유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푼다고 해서 미분양이 해소되거나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한계가 있다. 집값이 오를 때 정책이 먹혔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이 큰 물줄기를 바꾸기에는 힘들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 바꿨다. 네. 나쁠 때 완화해주고 좋을 때 규제해주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방책으로는 네.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다도 오히려 근원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주거복지 그리고 시장의 진폭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또 집값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3구 뭐 할 것 없이 수억 원씩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서울 매각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집값 고점 인식, 고금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내년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가격에 떨어져도 사실 평균 가격으로 보면 이 가격을 받쳐줄 수요자들이 없어요. 자산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높은 가격에 계속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을 사줄 능력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지금 많지 않다. 네. 그래서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근데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죠. 오히려 지금 소득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뭐 네. 언제까지 보세요? 언제까지 시기가? 시기를 볼 때는 시기를 맞추기는 사실 힘들죠.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시기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일종의 다음 단계에서는 회복할 신호를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면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이 회복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고민할 때 뭐 2024년, 5년, 10년 이런 거는 다 틀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쉽게 말해서 집값의 바닥입니다. 네. 지금 뭐 거래절벽 현상 심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당연히 아닐 테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작년에 한 30건, 40건 이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한 상황인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좋은 신호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회복이라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박 기자님 말씀하신 터진다. 네.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 회전율입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전체 거래를 합산해서 추정하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상품처럼 살지 못하고 그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거래량을 측정할 때 거래 회전율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단지가 100채가 있어요. 네. 지금 거래 회전율은 서울 평균에서 1.5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2.5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과거 평균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4채에서 5채였습니다. 네. 2013년부터 2013년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할 때 최저 평균에 4.5채에서 5채 정도 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1.5채가 최소한 4채 정도는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관심 있는 단지들이 쭉 있잖아요. 단지의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 세대수가 지금은 평균적으로는 1.5%가 거래될 거예요. 1년에. 네. 근데 그게 4%로 올랐을 때 1000채가 있는 단지면 40채가 거래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거래량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천세대 단지인 경우에 한 뭐 40채가 됐을 때 이제야 좀 거래가 되네? 이 정도 시기에는 좀 살만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거의 뭐 유례가 없는 상승률인 것 같은데 초유의 이 상승률이 또다시 재현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저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하락 속도가 엄청 크다. 그러면 회복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게 지지부진해서 계속 하락한다. 네.
그러면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럼 급락한 뒤에 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절대 천천히 떨어지는데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빠르게 떨어진 다음에 네. 천천히 회복하거나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전 낮아 보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면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시장 상황을 보시면 좋겠다. 투자자가 그런 거의 시장을 잡고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웬만큼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저희가 통계치로만 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하는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수가 거의 4만 명 정도가 네. 집을 삽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주택자는 감소했어요.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판 거죠. 누구한테? 무주택자한테. 네.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이 가격대나 이 높은 가격에 새로 다주택자가 들어오고 투자하는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가격으로는 돈 못 벌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예금해 놓으면 5% 주는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이 안 된다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굉장히 좀 투자자에게도 어려운 시장이면 확실한 것 같고요. 역전세, 여걸세 현상 지금 여전히 심해지고 있고 굉장히 또 전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 매매 시장 비슷하게 가는 걸까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네.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전세 물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원인이 전 크다고 봐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아니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 월세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세 수요가 또 줄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 있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호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월세로 전환되면서 뭐 월세가 이제 아파져서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다른 이슈가 생겨요. 수도권하고 이런 지역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내년만 해도 거의 18만 호의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데요. 한 해의 입주 물량을 따지는 건 아니고 전세를 따질 때는 누적적으로 얼마나 입주가 이루어졌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2018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컸어요. 과거 대비해서. 수요보다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6만 가구가 더 입주가 되면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될 겁니다. 네. 그 많은 물량을 다 전세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내년부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건 좀 근원적인 문제예요. 네. 전세 가격이 빠지면 또 이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특히 부동산 시장은 독특한 게 전세 가격이 빠지면 집값이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갭 투자 때문이에요. 최근 통계로 보면 네. 2년간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갭 투자 비율이 거의 40%였어요. 과거 평균으로 보면 갭 투자가 20% 정도였거든요. 갑자기 갭 투자가 증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투자 목적의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떨 때 영향을 받습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그러면 당장 또 만기 연장을 해주는데 그때는 임차인이 이제는 전세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자를 주면서 월세가.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갭 투자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 수요도 줄 거예요. 집을 살려는 수요도 줄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은 증가하고. 네. 그렇게 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부가 하는 규제들은 집값을 안정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이 정도 규제쯤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도 조금 풀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손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이 시장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이 막 엄청 많고 이런 데면 엄청 힘들겠죠. 그렇죠. 사실 누구 입장에서 이 시장을 보느냐가 사실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뭐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화입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화입니까? 박 기자님? 그거는 내가 주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그게 이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집값을 예를 들어서 더 안 빠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무주택자분들 엄청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값이 엄청 빠지는 방법도 알아요. 더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집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엄청,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게 누구 관점에서 정상화라는 거죠. 아, 그건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경착륙이 왔을 때 네.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거지, 경착륙을 안 시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여기는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 누구를 위한 거냐?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경착륙이 왔을 때,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저렴하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공주택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주택을 공급하냐, 민대주택이든. 그렇죠. 혹은. 정책 대응도 중요하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오른다고 집값이 집을 막 많이 갖고 있다가 사실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하셔야 되고, 또 집이 안 가지고 가신 분들도 집값은 폭락할 거야, 영원히 빠질 거야, 그러면서 또 내 집 마련을 미루시거나 네. 이러다가 또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대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1주택 지금 갈아타기 원하는 실수요자분들 계속 대응을 준비 중이신데, 네. 주식은 공포에 타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부동산은 그런 거 없을까요? 일단 제가 제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리뭉실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빠졌을 때 사라. 누가 못합니까? 아. 예. 그다음에 올랐을 때 팔아라. 네. 근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저희 그 기승 집 땅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안 보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 소스만 알 수 있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는 뭐냐면 집값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사람들은 사기 시작할까? 그러니까 나 말고, 네. 나 말고. 자산 시장은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빠졌을 때 사람들은, 특히 투자 수요, 흥미로운 게 집값이 빠지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진 않아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값이 항상 엄청나게 오를 때가 내 집 네. 마련한다고. 집값이 빠졌을 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한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사기 시작할까? 전국 평균으로 2022년 9월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 기준으로 그 가격부터 26%가 빠지면요. 네. 제가 볼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지역이 아직은 없습니다. 22년 네, 9월 실거래가보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이 2022년 9월에 얼마에 거래되는 걸 네네네. 보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평균적으로 한 26% 정도 빠지면 이제 누군가 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소득과 평균 주택 가격을 감안해서,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우에 지금 이게 204입니다. 이렇게 26%가 떨어지면 136으로 떨어져요. 예. 130 근처에 가면 투자 목적으로 수요가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커요. 예. 그렇게 되면 26%가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회복할 거예요. 아주 소수의 지금 단지들이 그렇게 빠진 단지가 있어요. 아, 지금 서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한두 단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단지의 공통적으로 특징이 거래량이 조금씩 네.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회전율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예. 제 말대로 26%가 빠졌는데 거래 회전율 회복이 안 돼. 그럼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틀린 거예요.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거래 회전율과 동시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전 아파트, 수도권의 전 아파트, 전국의 전 아파트를 보일 수 없어요. 네. 뭐 5년 동안 빠질 거야 해서 그냥 손 놓고 놓지 마시고 네네네. 계속 관심 있게.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일 아니. 임장보다도 쉬운 일이에요. 실거래가도 다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런 변곡점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거래 회전율도 높고 네. 투자 목적의 수요나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미시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금리가 5%인데 그 아파트가 10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금리가 10%로 올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고민을 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빠진 거예요. 네. 금리가 높은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5%포인트로 해갖고 제가 이 은행에 이자 받아갖고 5억을 언제 봅니까? 5억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금리는 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조금 가속화시키는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죠. 좀 메인 이슈는 아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저금리일 때 대출을 80% 이상이 어떤 대출을 받냐면 변동금리로 받습니다. 네. 저금리일 때 금리가 더 떨어질까 봐. 금리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금리를 받는지 아세요? 고정금리로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하네요. 반대로 해야죠. 네. 반대로. 저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받고 금리가 높을 때 변동금리로 받아야 될 거잖아요. 진짜 반대로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하네요.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의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셔야 된다.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하지 고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으실 거예요. 시장의 가격의 변동을 보시면서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키우시면 급매물 이렇게 나왔을 때 좀 확 끌려서 산다는 이런 실수도 또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책 같은 거 확 풀어줬는데 네네. 정책 아무리 풀어줘도 가격이 안 빠지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온리 프라이스. 온리 프라이스.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온리 프라이스. 정책이고 금리고 다 상관없다. 난 온리 프라이스만 본다. 정말 가격이 중요한 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본질이죠. 네. 본질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시장 청약부터 시작해서 뭐 미분양 공포 또 가격 얘기까지 좀 이렇게 다채롭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